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우리 저 아이패드 새 아이패드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사연을 받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협찬해 주신 조합원. 네, 조합원이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증. 예,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그분 이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새 건데요, 보니까, 아이패드. 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에, 청계광장에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조합원 모집 활동을 벌일 때, 그때 이제, 이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야, 역시 이게 바로 협동조합하는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젊은 6월님입니다. 젊은 6월. 예, 정준영 조합원께서 새로운 아이패드를 저희에게 또 이 스튜디오에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정치 현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영석 이사께서 지금 또 단식 중이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또 인사 난맥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시국의 즈음에 단식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예. 시국 단식단 1%는 있습니다. 예. 왜요? 아니 뭐 이 세월이 좋으면은 제가 단식하고 계세요.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저희가 사찰당할 염려 없이 마음 편하게 이 가을을 즐기는 차원에서 뭐 등산도 가고 말이죠. 네.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참 그렇습니다. 단식해보니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도 뭐 100% 단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평안함은 또 있으면서 기력이 그렇게 쇠하지도 않고 말이죠. 버티만 합니다. 이제 이게 약간 광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그 방송 별별 특강에 출연하신 오예숙 선생님인가요? 생활단식 오예숙 선생님이 이제 제안하신 방식을 저희들은 따라서 하는 건데요. 생활단식이라는 거는 각기 이제 생활을 하면서 단식원에 들어가지 않고 단식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은 그 생활단식원에서 마련한 된장 한 스푼과 그리고 조청 한 스푼만 한 끼마다 먹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비움, 그리고 체움이라고 하는 일종의 차죠. 차를 계속 마시면서 하루를 지내는 건데요. 오늘이 이제 여섯째고 실제 단식을 한 지는 다섯째인데요. 해보니까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진 않아요, 저는. 근데 우리 김용민 국자 PD는 배가 굉장히 고픈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일단 국민TV 라디오를 총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건강을 걸고 지금 뭔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마음에. 머리를 쓸 때는 이 두뇌에 당분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를 쓰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 당분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저도 뭐 100% 단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 끼 정도만 먹는 정도인데. 확실히 몸이 많이 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 저는 사업 담당 이사로서 단식을 하는 이유는 이 단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이 단식원에서 저희 국민TV에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 바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새 올라온 글 하나 보니까 서영석 이사께서 방송 중에 자주 사용하시던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드디어 국민 영한 사전에 등록됐다라고 글을 올리셨네요.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가 되겠네요.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수구 보수 세력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가 따져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통성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정통성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상식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그야말로 발광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병신의 말 자체가 좀 그러니까. 등신에게 등신이라고 하면은 열을 냅니다. 등신 아닌 사람에게 등신이라고 하면은 웃고 넘어가죠. 왜? 등신 아니니까. 그런 거죠. 정통성이 없다. 있는 사람은 허허허 웃고 자식 놀고 있네. 넘어가지만 없는 사람은 발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 정통성을 문제 삼는 거야? 대선 불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말에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민주당도 같이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선 불복이란 말만 나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자기들이 하는 투쟁이 이게 민주당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는 가요. 뭐냐면은 여하튼 자기들이 지기는 졌지만은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으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속은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나쁜 정당이네.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또 이렇게 산만하게 또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또 탄탄하게 오늘의 정치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30년 전통의 전주 맛집 수정원. 자연산 상황버섯과 오칠 품은 토종닭, 오리 및 보양식. 모든 육류조리 시 강원도 고산지대 자연산 상황버섯을 넣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사용해 토종닭과 오리는 예약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오시면 잊지 마세요. 수정원. 예약 전화 063-221-4437. 국민TV 조합원께는 뛰어나고 깊은 맛의 특별 담금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30년 전통의 맛집 수정원.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34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느낌 아마 가져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런 맛을 아마 느껴보았다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 영등포울의 신경민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건의 핵심과 본질은 일반의 관심인 혼외자녀 의혹이 아닙니다. 총장 찍어내기, 곧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우리가 보는 권력과 검찰권의 일대 회전입니다. 일단 황교안 장관을 불러서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수석의 다른 행적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8월 중순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둘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제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9월 6일 보도는 나갑니다. 곽상도 수석이 물러나고 난 뒤에는 이중희 비서관이 있고 또 이창수 비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을 했듯이 8월 하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김광수 공안 2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총장은 곧 날아간다. 곧 보도가 나올 것이다. 줄 똑바로 서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김광수 공안 2부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해라, 차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은 이 얘기도 못 들어보셨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중희 비서관이나 또 김광수 부장 두 사람 모두 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대검 감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검 감찰이 없던 게 확인된 거죠? 오히려 두 사람이 명백하게 발표를 했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동욱 직원에게 또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됐습니다. 8월 하순 검찰의 파다한 소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8월 말입니다.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은 곧 날아간다. 저 두 명은 곧 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인사권자입니다.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인사권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8월 5일 취임한 뒤에 검찰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날려야 한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도 못 들으셨겠죠?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세월은 흘러서 이제 9월 6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9월 6일에 보도하기 이전의 보도를 보면 청와대 내지 여권과 조선일보는 하트라인이 있다는 증거가 꽤 있습니다. 6월 11일 보도를 볼까요? 국정원 전 직원을 민주당이 꼬셔서 매관 매직했다는 악의적인 보도 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 오보로 판명났습니다. 이건 조선일보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6월 14일 아침 지면을 볼까요? 그날 검찰이 공소장을 내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감찰하셨죠? 이거 누가 흘렸습니까? 검찰에서 특별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감찰을 하는데 네, 검찰에서 최동 열심히 감찰은 하겠다고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하시는데 이 감찰은 석 달이 넘도록 넉 달이 되도록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라 전혀 모르시겠다는 변명이 통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아직 보고가 없었습니다. 자, 또 이 가관에서 이건 정부 수립일에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간 건 별로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점입과경은 8월 19일 날짜에 또 나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경찰 CCTV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런 보도 봤습니다. 이건 국정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허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허위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건 9월 6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혼외자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동서고금에 매우 이례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야당 찍어내기 할 때도 이런 수법을 씁니다. 이거 수사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하셔야죠. 할 거죠.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지 저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수사에 순하는 일에 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난번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지휘를 하신다면 이것도 아마 지금 황 장관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것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장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네. 요약하자면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현직에 있을 때 확보한 최동욱 검찰총장 사생활 자료 이거를 조선일보에 넘겼다는 겁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전직이 됐을 때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을 때 조선일보에 넘겼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넘겼느냐?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
우선 그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한 것을 확인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확보한 자료를 들고 8월 중순쯤에 대구에 그 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나서 자료를 전달하면서 최동욱은 내가 날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지금까지 그게 흘렀던 소문들을 네. 신경민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예. 현안 질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뭐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현직일 때 자료를 확보했고 네. 퇴직한 다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질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곽상도는 제대로 검찰을 장악하지 못한다. 예. 라는 평가를 받고 결국은 김기춘이가 들어올 때 비서실장으로 들어올 때 이제 날아간 인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곽상도는 그 최 총장에게 뭐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최 총장에 대한 게 사찰 자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약하자면 아까 그 신경민 최고위원의 얘기 중에서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그 김용민 PD가 소개를 잠깐 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이 곽상도가 이게 이 최동욱의 사생활 자료를 국정원 제2차장인 서천호에게 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이 재판 중이라서 직접 하는 건 곤란하다. 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 이 곽상도는 검찰의 정보 라인을 통해서 사생활 경찰 정보 라인. 검찰이라고 돼 있는데 경찰입니까? 경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 뭐 여하튼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주장한 건데 여하튼 예.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에는 예. 바로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에 관련된 예. 그런 사안들이 들어 있었고 예. 이거를 이제 고향 뭐 선후배 사이인 그 뭐 모 일보의 예. 모 국장에게 조선일보. 예. 왜 이 조선일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예, 뭐 그 저기 하여튼 뭐라고 해도 다 알면 그냥 뭐라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우리가 이 보도를 보고 항상 그 의문시 했던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고 또 최초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확인됐다, 밝혀졌다. 예. 이런 드러났다. 식으로 드러났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명확한 보도를 했거든요. 그 예. 이후에 이제 약간 후퇴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왜 그랬을까라는 그 의문. 두 번째는 그 아무리 기자라 하더라도 요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게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네. 과거에는 기자 끝발로 네. 개인 사생활 정보 마구잡이로 연락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예. 전산화 되기 전에는. 그 뭐 이를테면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 어디 기자야 이러면서 이제 그 정도는 약가예요. 동사무소 가는 거는 저기 수석 기자들이 하는 일이고.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예. 그때 내무부 와서 다 알아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은 네. 사람을 찾는다든지 하는 거를 그런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기자들이. 예. 그러면 이제 내무부 와가지고 부탁하면 바로 이제 뽑을 수가 있었는데 예. 그게 전산화되면서 싹 없어졌어요. 전산화가 되면은 열람을 할 때 열람자와 열람 기록이 남습니다. 그전에는 뭐 종이도 있으면은 누가 뭐 언제 열람했는지. 그렇지. 옛날에는 어. 못했는데 전산화되면서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뭐 여건이라든지 출입국 정보라든지 학교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나이스라는 그 교육 전산망이나 이런 걸 열람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물론 이제 조선일보를 출신인 그 조갑재 기자는 야, 니들이 씨발 특종한 거 질투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 뭐 질투할 게 따로 있는 거지 이런 디테일들은 아무래도 제보로는 취재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는 의혹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예. 다만 이제 낙종한 것이고 일종의 예.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바로 신경민 의원이 오늘 얘기해 준 겁니다. 예. 자료 다 들고 국정원에서 조사한 자료, 아니면 뭐 경찰의 정보라인에서 조사한 자료 들고 틱 갖다 줬는데 그거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 그 사실 확인도 제대로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맨날 그 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 저기 누구야 최동욱 총장도 아니 이런 사안이 있으면 내한테 전화 한 통 걸어가지고 확인이라도 해야지 말이야. 확인도 안 하고 기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할 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던 근원은 결국은 어디선가 정확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판단되는 그런 자료를 받은 게 아니냐 했는데 바로 이게 이제 국정원 자료를 곽상도가 갖다 줬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사실 여부는 뭐 아직도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죠. 신경민 의원은 이제 면책특허를 이용한 말하자면은 폭로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까지 이 시중의 의문점들 그리고 시중에서 나왔던 소문들을 공식화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겠죠. 예. 조선일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아마 대응 안 할 것 같네요. 근데 김창균 조선일보 예. 정치 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음모론의 진실이라는 칼럼에서 그럼 또 그 썼습니까? 조선일보를 안 보니까 알 수가 있나? 이번 보도는 세간의 의혹처럼 네.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간의 고공 플레이가 아니라 고공 플레이. 취재 기자들이 몇 주일 동안 구석구석 파헤친 보병전의 결과물이었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은 고공 플레이 아닙니까 이게 고공 플레이. 원래 고공 플레이하고 네. 이 보병전이 원래 이제 같이 갑니다. 예. 과거 이제 아니면 이도 언론계 얘기인데 예. 조선일보가 한국일보에 뒤지다가 네. 전두환 시대 때 약진했던 이유도 고공 플레이. 예. 즉 조선일보의 고위 간부들과 전두환 정권의 핵심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네. 뭐 얘기 하나 들으면은 예. 제 기자들한테 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취재해봐. 그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고공 플레이. 네. 취재해봐 할 때 취재하는 것이 보병전입니다. 네. 이게 항상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치 그런 거 없이 공공 플레이 없이 그건 좀 보병전만으로 이 정보를 취합했다.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건 구라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는 뭐 주장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이런 식의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예. 이런 루머를 야당 의원도 잘 캐치 못하는 이런 사실을 보병전만으로 캐치하기는 뭐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예. 이게 누군가가 소식통이 있어가지고 예. 어딘가에서 빨대를 꽂고 딥스로트에게 들은 얘기를 기자들이 확인해서 쓰는 뭐라고요? 딥스로트. 그게 뭡니까? 딥스로트. 그건 모르나. 예. 워터게이트 때 예. 그 워싱턴 포스트에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예. 딱 건질러 줬던 그 사람을 뭐 깊숙한 목구멍이라. 몇이나 알겠어. 그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통보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괜히 잘난 척했네. 근데 딥스로트는요. 예. 이게 음란마귀 용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지금 조선닷컴에 네. 신경민 의원 주장은 뭐 한 줄도 지금 안 나온 상태. 안 나옵니까? 현재 시각. 이게 이제 지면으로 뭐 반박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나오는 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의원의 이야기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을 걸 수도 없고. 예. 그 의원의 얘기를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뭐 명예훼손을 걸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뭐 거의 전 매체에 났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김진태 의원. 그렇죠. 김진태 의원이 뭐 여성 정치인이 뭐 최동욱 총장과 특별한 사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임모 여인이 예. 있었는데 예. 내팽개치고 또 기존 뭐 어떤 모 여성 정치인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임 씨가 의심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또 김진태 우리 강원도의 아들 예. 김진태 의원이 했습니다. 춘천의 아들. 예. 춘천의 아들. 어떻게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 나왔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사람을 박근혜 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정말 대단한 박근혜 퀴즈입니다. 자,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새누리당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왜 궁금해하겠습니까? 바로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서삼경에 대학이란 것이 있는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애초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정쟁거리로만 인식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모 야당 중진 정치인은 최동욱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미 혼외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파도 미담만 나온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최 전 총장과 임모 씨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 씨가 최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 꺼놓고 얘기하십시오. 이래서 민주당이 이 사건 혼외아들 여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에게 내연녀가 있거나 혼외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이럴 때 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공안 검사 출신. 그러니까 이제 최동욱 날린 황교안하고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아니 이제 이게 뭐 공안 검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제 물타기 전법이죠. 예. 그게 결국은 지금 현재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두 축, 즉 신문과 방송 가운데서 방송은 그야말로 여당의 뭐 편향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100% 항복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물타기의 소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김진태가 한마디 뜯어 놓으면은 이게 뭐 종편이라든지 지상파에서 또 이걸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뜯는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 여성 정치인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그 물타기 수법의 소재를 이제 제공해주는 수법인데요. 이게 언론이 장악되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은 자동적인 여가 장치에 의해서 걸러져서 그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 반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진대와 같은 박근혜 키즈가 기승을 부르는 거죠. 참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이런 식의 그 카더라 전술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카더라 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사실은. 예. 야당은 힘도 없고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폭로를 하면은 카더라에 가깝게 돼요. 예. 그러나 여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정원도 있고, 경찰, 검찰, 자기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카더라는 그 여당이 카더라를 한다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타락한 징후인 건데,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미국의 메카시즘의 원조, 메카시 아닙니까? 네. 메카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보고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극우 정서를 막 이렇게 자극했고요. 예, 젊은 나이에 그것도 사망했어요. 예.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저격수로 불렸던 국회의원들의 종말이 그렇게 다
알아맞지 못했습니다. 예. 대부분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김진태 의원도 아마 한번 낙선해봐야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뭐 큰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 강원도의 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쓴맛을 한번 국민의 여론 심판이라는 것을 봐야 이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저격수 춘천 시민들의 IQ 테스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준 춘천시장 그 사람을 뽑았어요. 네. 이광준 시장은 끝끝내 무상급식을 거부한 뭐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아이들 밥그릇에 대해서도까지 네. 빨간 색깔을 덧칠하는 그런 아주 편향된 시장으로 낙인이 찍혔고 김진태는 뭐 그런 이광준 시장에 뭐 뒤지지 않는 이런 또 과도한 이념적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빨간 안경 쓰고 말이죠. 어머니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이런 예전에 그 라면 CF도 있었는데 하여튼 춘천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여권에서 활동하는 중진 정치인인데 현역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 양반이 이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기도 여러 가지 폭로도 많이 해보고 예. 해봤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너무 폭로에만 전념했는지 좀 후회가 된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폭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 또 금기에 도전하는 폭로가 있죠. 예.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의 비리를 얘기한다는 그런 그야말로 금기에 도전하는 폭로 아닙니까? 예. 그런 용기 있는 폭로 말고 그야말로 무책임한 그런 식의 폭로를 하면은 그 후과로 반드시 그 다음에 낙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새로운 의원들이 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나 봐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바꿔보겠다.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뭐 하여튼 호랑이를 잡겠다. 그렇게 말한 정치인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다 그냥 호랑이한테 잡아먹겠죠. 잡아먹혔거나 호랑이에 벗이 되거나. 김영삼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참나. 그렇습니다. 자, 뭐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예, 예. 예, 좀 부드러운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안치환과 장필순이 부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는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장관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회와 특히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초연금 지급에 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 의견을 표시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이기 이전에 제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물론 다 지켜지면 좋지만 여러 가지 공약을 지킬 단계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그 공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머리를 맞대고 그 같이 노력하는 분이 장관이고 또 이 당에서부터 호흡을 맞췄고 또 인수위 시절에도 호흡을 맞췄고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정 그만두셔야 될 상황이 되면 잘 마무리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본인의 한계가 뭔지 설명하고 뭐 이래서 다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것도 뭐 조금 그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어던지고 그만둔다 이게 도대체 장관 기본적인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우리가 뭐 항상 말합니다만 성공구사라고 그러는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공적인 업무를 저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실망했고요. 예. 아주 섭섭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 무책임하다. 아주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입니다. 서울 용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현역 새누리당 의원인데 친박으로 불렸다가 한때는 탈박, 이었다가 다시 친박이 됐던 정책통으로 알려진 진영 복지부 장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호위에서 하차했습니다. 네. 하선했어요. 자, 뒤이어 들으신 목소리는 현재 친박인 홍문종 사무총장입니다. 홍문종 사무총장 하면 또 그 보수 세력이 10년, 20년 집권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뭐 그 자체야 발언이야 뭐 틀린 얘기 딱히 문제된 발언은 아니죠. 뭐 보수 인사들이 우리가 10년, 20년 집권해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때마침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그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자들이 부정선거로 수십 년 장기 집권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진영 의원 장관, 전 장관의 얘기보다는 오히려 홍문종 총장의 얘기가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장관이 뭔가 자기 소신과 다르다 손 치더라도 참여를 했으면은 최대한 바꾸도록 노력을 해보되 못 먹어도 고 하면은 그게 따르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이제 도리죠. 근데 이건 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양근 감사원장의 그 강제 하차, 그다음에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하차에 이어서 진영마저도 이른바 친박이고 박근혜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그런 실세 인사마저도 저런 식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의 인사 개판 난맥상이 또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홍문종이 그 비난을 하는 거 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 실제로도 진영의 처신이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째, 홍문종이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진영이 마지막으로 대못을 쳐가지고 양근 최동욱에 이어지는 이런 말하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청와대 황관들의 전행에 말하자면은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인사난맥상에 활용점정을 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꼴보기 싫다. 그래서 저 자식을 배신자로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산다. 라는 식의 관점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진영이 바보도 아니고 병신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진영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든가 혹은 나름대로 있는 실세 인사를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이건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 황관들과 내시들이 진영 저 얘기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가지고 정책을 뒤집어서 도저히 말하자면은 백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진영이 야마돌아서 저런 얘기를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측근 간의 알력 다툼. 뭐 진영 전 장관은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고 볼 수는 없죠. 최측근이라는 건 언제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들이 그게 해당합니다. 청와대 황관이나 청와대 내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십상시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합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진언을 해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불합리한 청와대 최측근 인사들의 횡포와 그리고 굴림에 의해서 좌절됐다. 이런 전사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상정한다면은 진영 장관의 그 한탄은 이해가 가는 것이죠. 이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 조직이 거의 조폭의 원리대로 돌아간다. 이를테면은 명분이나 논리가 아니라 의리에 따라서. 의리는 결국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아니겠어요? 그 충성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박근혜 정권이 좀 조폭 문화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한용 한겨레 정치 선임 기자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쓴 마지막 멘트가 아주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진영 장관 물러나긴 했습니다마는 성한용 기자는 진영 장관을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배신자에 대한 저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홍문종 사무총장. 자기 당 사람 아닙니까? 또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좀 유려하게 그만둔 건 아니지만 아주 불미스럽게 그만뒀지만
그래도 그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칠까 봐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예? 혹시 다칠까 봐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래요. 성한용 기자는 조폭들에게 배신은 죽음을 의미한다. 진영 장관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오늘자 보면은 진영 장관을 탈당시켜야 된다. 탈당을 본인이 안 한다면은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정상적인 당이라면은 이런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는 건데 아니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다고 대통령 엿먹였다고 그렇다고 출당을 시켜요? 무슨 근거로 출당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조폭문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폭당이 돼가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그게 이제 조폭들이라는 게 의리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스, 즉 오야붕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리 있는 사람이고 그게 충성을 지키지 않고 뭐 경찰이나 검찰에 찌르면은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에게 죽음이죠. 그게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 인수위원장을 했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그 총리로 앉히려고 그러다가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당선자였나요? 얼마나 감쌌습니까? 진짜 눈꼬리 사나울 정도로 감싸고 결국은 총리에서 낙마하자 인수위원장은 그대로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 주저앉히는 그런 끌어안기까지 보였습니다. 반대로 그 최동욱 총장은 자기가 임명을 좋네요. 갑자기. 자기가 임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인선된 사람입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명박 때 하도 검찰이 개판을 치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뽑힌 최초의 총장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이 박근혜 정권은 그 무리를 일으켰던 별장 스캔들의 뭐 무슨 김학인가 그 양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민간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중간에 절묘하게 끼는 바람에 이게 아주 우연의 결과로 공안통이 아니라 특수통인 그리고 10만원 있는 게 최동욱 총장이 임명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다 얘기죠. 내치는 거 보세요. 진짜 무섭게 내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폭문화라는 거죠. 우리 서영석 기자님 보시기에 어제 그 TV조선 보도 요거는 조선일보의 보병전의 소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또 이건 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제보라기보다는 그 내용상은 마치 제보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저 가정부라는 사람이 임모위원이 한테 돈을 6,5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돈도 안 갚았다. 그런데도 뭐 뻔뻔스럽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자기 열받아서 제보했다라고 이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의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의심은 가요. 뭐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 제보자의 발언의 신빙성이 의심이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동욱 총장 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입니까? 그 제보자가 제대로 된 제보자가 아니면은 그 말의 진위도 결코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뭐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최동욱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한 내용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최동욱 총장으로서는 뭐 결국은 유전자를 통해서 판가를 하는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겠죠. 최동욱은 이미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조선일보는 수백 명의 기자를 동원할 수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정권하고 매우 가깝고 그래서 그 싸움이라는 거는 뭐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걸 보면서 말이죠. 정말 만에 하나 고공전이 뒷받침된 보병전의 결과라면 이 가정부라는 분의 그런 증언이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보복, 저주, 야 무섭다 이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까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진영 장관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했듯이 걱정했듯이 근데 뭐 세상 일이 그렇게 조폭들이 원한다고 해서 조폭들이 아무리 지랄병을 쳐도 결국은 또
경찰 검찰의 철퇴에 결국은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폭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지. 정치적 조폭 말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진영 장관을 뭔가로 골탕을 먹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진영 장관의 정치적 입지와 이상은 더 좋아지지. 야당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 정당이 새누리당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국 겁니까? 그런 식으로 탄압을 받는다면은 네. 야당으로 못 갈 게 없는 거죠. 진영 장관의 지금 스탠스로 보면은 네. 지금 할 말은 하고 국민들을 도저히 속일 수 없다라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닌 말로 폭로라도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함부로 못 합니다. 야당 가도 저희는 처음에 이 진영 장관이 막 이렇게 권력과 티격태격할 때 이 양반 내년에 서울시장 나가려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정치인의 그 어떤 자기 면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자기 관리 차원에서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지금 권력과의 대결이라면은 그것이 맞다면 진영 장관 지금 야당 가도 박수 받겠어요, 보니까. 그건 이제 알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진영 장관이 이게 잘못수를 읽어가지고 오버하다가 칼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울시장 나가려면 어느 정도 포퓰리즘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 문제는 마치 박근혜가 과거에 복지 문제를 활용했듯이 나도 못할 거 없지 해서 각을 좀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쿠나 이거 완전히 박근혜 각하를 갖다가 아주 고랑탱이를 먹은 게 돼가지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진짜 순수하게 생각해서 뭔가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강제 소득 분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금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기초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낸 돈에서 회사도 보태주고 그리고 기금의 이자 같은 것도 보태줘가지고 실제 낸 돈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이제 받게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기초로 된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섞어 나서는 이게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위원도 오래 했나요? 여하튼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장관 됐을 것 아닙니까? 자기 소신에 안 맞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그 측근이나 황관들 내시들에 의해서 좌절된다라고 생각해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폭 문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영 장관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기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진영이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병신도 아니고 쪼다도 아니고 국민들이 참 놀고 있는데 그러지. 아이고 진영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또 최동욱 군도 안 그랬나요? 최동욱도 계속 지금 파잖아요. 국민들이 실망할 때까지. 근데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최동욱은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최동욱은요. 그게 박근혜 정권의 목에 비수를 갖다가 들이맨 꼴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법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정통성 없는 대통령. 그게 지금 서울광장에 나오는 시민들한테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확신과 이 모든 기초를 제공한 것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그것이 바로 최동욱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소가 돼버린 거예요. 철천지 원소인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동욱을 사망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장에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이 정권 말기 가면은 또 다 드러날 겁니다. 이건 너무 무리를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건 사실 정권 말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죠. 사실 국정원이 그 NLL
그 사건을 터뜨린 것도 실은 자기들 선거 개입한 거 감추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획했던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 불과 몇 달 뒤에 다 드러날 일인데. 이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혹시 이거, 정부에서 최동욱 찍어내기 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찍어냈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뭔 상상하면 그게 다 사실로, 진실로 드러나니 말입니다. 근데 이제 최동욱은 말하자면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없는 것으로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한길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난 그거 못 들었는데 조금 전에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김한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김한길이야 당연히 그걸 계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량할 수 있지. 왜 개량을 못해? 조금만 노력하면 다 개량이 되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까? 김한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알아서 했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겠지. 야, 이거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좋아요. 개량할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개량할 수 있는 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영 장관과 관련이 있어요.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선이 끝나면은 한 1,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해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은 그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투표가 끝나면은 어느 연령대의 사람이 어느 후보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 투표니까 누가 투표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은 그 투표 도중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출구조사라고 그러죠? 출구조사할 때. 방송 3사가. 출구조사할 때 연령을 물어봐가지고 누구를 지지했냐 물어봤다가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은 몇 %가 누구를 지지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을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연령별로 인구별로 쫙 나눠서 면접을 해서 당신 누구 지지했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연령대에서는 누구를 몇 % 지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조사는 좀 신빙성이 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60대 이상 투표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71.4%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21.4%를 얻었어요. 무려 압도적이네. 50%포인트 차이가 난 겁니다. 표 차이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1대5 정도의 차이를 낸 거예요. 어른들 60대 이상의 연령층 6명 중에서 5명은 박근혜를 찍고 1명만 문재인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른들의 몰표가 왜 나왔겠느냐. 사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라든지 혹은 1997년의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는요. 60대 이상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해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2년 선거에서는요. 60대 이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득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박근혜가 문재인보다도 무려 5배나 득표를 더 했다는 거예요. 60대 이상. 여기에는 결국은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던 박근혜의 공약이 주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단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일요일에 만났는데 아버지 말씀에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 공약은 이거 컸다. 이거 진짜 컸다. 이거 진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5만 원을 받으셨거든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입안을 했고 이명박 시대에 이제 시작이 된 노령연금 아닙니까? 월 5만 원 받으시는데 그 5만 원 받는 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려 4배나 되는 20만 원을 모든 어르신에게 준다. 야, 이거 뭐 대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헛된 공약이었는데. 아니 글쎄 그 당시에도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진보, 복지, 파괴범, 어쩌고 저쩌고 온갖 요구를 했던 문재인 후보는 예. 굉장히 보수적인 공약을 했어요. 예. 첫 해에 12만 원 주겠다. 네. 둘째에 14만 원, 그 다음에 16만 원, 임기 말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가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반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는 공약은 훨씬 더 먹혀 들어가는 공약이라는 것은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평가에서도 일치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나서 지금 진영 장관이 반발했듯이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은 결국은 그 덕에 그 표를 이기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얻은 표거든요. 예. 60대 이상에서 71.4%를 얻었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예. 아무리 이거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21.4%밖에 못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노령연금 공약이 100% 주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걸 뒤집었다는 얘기는요. 예. 그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에 이어서 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마저도 없어졌다라고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20대부터 이제 40대까지 다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뭐 아무래도 그 공약이 가장 컸다는 건데 그 공약을 어겼다.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이제 공약을 어기는 디테일도 진짜 교묘하고요. 네. 좀 뭐라고 그럴까. 예, 국민을 속이는 아주 능수능란한 수법이라고 할 만한데요. 네. 이게 저도 사실은 그 문구를 보고 놀랐어요. 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행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것은 대선 당시에만 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간주가 됐지. 네. 국민연금과 통합함으로써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다 안 기울였어요. 그 관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시민 전. 그게 결국은 그때 당시 박근혜 캠프가 이미 꼼수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면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캠프가 기초연금에 책정한 추가 예산이 3조 6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게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이요.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가정해가지고 계산한 자료를 보면은 2014년에만 8조 6천억 원이 들어요. 8조 6천원이 들고 매주 1조 원씩 부담이 더 늘어갑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3조 6천억 정도 든다라고 그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이미 시발점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라고 공약을 했으면서도 그 방법론에 교묘하게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점을 집어넣음으로써 예. 공약할 때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사전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로는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요. 진짜 이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30%는 아예 기초연금을 안 줍니다. 네. 70%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상위 30%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부자 노인네들이겠느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독신 노인의 경우에는 월 83만 원. 예. 노인 부부의 경우에 월 133만 원의 소득만 있으면 상위 30%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에 살면서 예. 노인들 두 부부가 예. 133만 원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득이 상위가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자녀들이 복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 복양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133만 원대도 상위 30%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어떤 노인이 한 달에 겨우 2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기초연금 꼭 나오는 거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에는요, 이런 식의 월 소득, 동산 말고 부동산도 들어가요. 네. 공시지가로 4억 6천만 원. 상당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돈을 전혀 벌지 못해도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따져본다면 통상 나이가 들면 죽고 난 다음에 뭐 아이들이 내 유산 갖고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내 제사라도 안 지내면은 이게 참 황천길 가는 길이 얼마나 짐이 되겠나 싶어서 살아생전의 유산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자산가 중에는 자산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 예. 이제 거꾸로 말할 수 있고 예. 그 반대로 예.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네. 이거 지금 물려주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찬밥 될까 봐서 예. 이제 죽을 때 물려준다 해놓으면은 최소한 그 집이라도 받으려고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 잘 보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 돈을 못 받는 예. 그런 아주 불합리에 이제 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말하자면 70%. 이게 이 70%라는 건 얼마나 비난한 노인들이겠습니까? 예. 우리 관점으로 젊은이 관점에서 보면 진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예. 133만 원이 상위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봉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거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70%. 예. 또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1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조금씩 감액이 돼가지고 20년 네. 이상 가입하면은 결국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식의 꼼수를 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라고 공약을 했으면서도 실제 그 예산 소요액으로는 실제 들어갈 예산의 2분의 1도 못 미치는 예산을 올려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때 디테일을 알았으면 이게 뻥이었다는 거를 알았겠네요, 대선 때. 그렇죠. 근데 사실 선거제가 들어가면은 해난 이 이슈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것의 허점을 짚을 만한 그런 그 내공이 있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대충 묻혀서 넘어가는 거지. 다음 대선 때는 유시민 장관, 전 장관 이 양반을 시사평론가로 해가지고 아니 당에서 공약 모셔와서 상대당 복지 공약을 해부하게끔. 그 머리 좋은 유시민이 딱 이거 굴합니다. 굴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거 만들면은 이 선거 전에 국민들은 알아야 할 정보를 또 알게 되는 거고 상대당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런 목줄을 쥐는 그 카드를 또 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래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랐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요즘 노후 객차가 달리고 있는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선. 예. 야, 노후 객차를 갖다가 호남선에 한번 배정한다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미친놈들이 도대체. 야, 나 진짜 아주 뒤로 자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 기사 보고. 자, 남행열차 한번 타시죠. 김수희의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수 부족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 조치를 되돌리면 다 해결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예. 도저히 이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요. 세수 부족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예. 부자 감세가 사실 시작이 되고 실시가 됐던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때는 그러니까 2009년에 감세가 있었지만 예. 우리는 그때가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세수 부족이 반복이 됐다면 지금 하시는 주장이 옳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세가 시작돼서 계속 감세가 되어 오고 있지만 그때는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2013년에 세수가 부족한 걸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속되고 있던 감세 때문이다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네. 이해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이었습니다. 2009년에 부자 감세가 실시됐는데 2009년에는 세수 부족이 없었다. 세금 수입 부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2009년부터 세수 부족이 심화되기 시작했지요. 첫 해에
첫 해에 세수 부족 사태가 없었다고 그게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을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양반. 그렇죠. 모든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예. 그 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세수가 좋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묻힐 수는 있죠. 아니 근데 세수 지금 부족 사태가 부자 감세 때문이란 건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면. 일종의 법인세도 부자 세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대략적인 추계인데요. 네. 그게 뭐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폐지하다시피 한 네. 부자 감세를 통해서 연간 세수 결함은 한 2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네. 1년에.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조차를 통해서 1년에 세수 결함은 한 10조 원 정도. 즉 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결손되는 세수는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죠.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이명박이 나라를 망치면서 주워 담았다는 그 4대강 공사가 네. 22조짜리 공사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22조 훨씬 더 되죠. 네. 수자원 공사가 떠왔는 돈이 한 8조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다 이것도 합쳐도 한 30조 그리고 그 후가를 다 합쳐도 탈탈탈 틀면 60조 원 된다고 칩시다. 자, 근데 5년 동안이요. 네. 수질 개선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21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합쳐서 한 60조 원 된다고 아니 쳐도. 지금부터 21조. 이렇게. 지금부터?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근데 지은 만큼 또 돈을 더 들여서 수질 개선을 해야 돼. 아니 왜 22조 들여가지고 4대강 했습니까? 수질 개선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질이 더 악화됐어. 그 수질을 회복시키는데 앞으로 21조가 더 든대. 이거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을 할까 모르겠어요. 언론들은 뭐 했어 도대체. 근데 결국은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 감면만 안 해줘도 매년 30조씩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수결함이 발생한 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고 이게 가시화된 게 바로 작년부터입니다. 예. 작년에 2조 8천억 정도 세수가 이제 덜 거쳤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 세수결함이라는 거는 근데 이건 세수결함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을 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예. 근데 연말에 세금을 걷어보니까 덜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잘못, 세수결함이거든요. 그게 2조 8천억에서 올해 10조 원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예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상에. 즉, 올해 210조 예산이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은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됐을 때 세금이 더 거친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장률에 잘못이 되면은 항상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 이런 의심을 누구나 다 했어요. 이명박이 부자 감세하고 법인세 감세 감면 때문에 세수결함이 발생을 하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성장률 추계를 높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캄프라치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그 후과를 지금 박근혜 정권이 잇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공약 후퇴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자신의 정통성 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약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요. 네. 올해 세수가 한 200조 원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예산은 지금 300조 원대 아닙니까? 네,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입 예산은 2013년도 세입 예산은 218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무슨 회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보다 액수가 커지는데요. 네. 세입 예산은 세금으로 들어올 돈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218조 원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10조 원이 덜 거칠 거라고 하면 200조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려 18조 원을 더 세입으로 추산을 했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결국은 이제 돈이 적기 때문에 이 공약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돈 적은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약 후퇴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8조 들어가는 전투기 사업 취소한 건가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이명박 정부 때는 이렇게 했어요. 네. 예산을 8조 3천억을 잡아놓고 예. 여기서 10% 정도는 더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아래 위로 진폭을 둔 거예요. 우리 올해 그 FX 예산으로 잡은 돈은 8조 3천억이지만은 예.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 더 추가를 해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구라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안을 낸 게 바로 유로파이터하고 F-35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플러스 10% 해줬다는 걸 없던 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10%를 예상해가지고 8조 3천억이 아니라 한 9조로 잡았던 F-35하고 유로파이터는 바로 탈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F-15 사일런트 이글만 남았던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 이제 그랬던 건데요. 네. 자, 이 돈을 해결을 하려면은 세금을 더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금을 더 넣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지하경제 양성화인데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의 금융정보의 접근성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세금 제대로 안 내는 놈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몽땅 다 때려잡아서 예. 세금을 더 걷는다 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게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는데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미친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세금을 더 걷어도 그런 방식으로 세원을 새로 발굴하지 않고 지하 경제를 두드려 잡아가지고 그들 쓰는 예산 돈으로 5조 원 너무 많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예산 안 쓰고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부에서 자기 예산으로 한 10조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줄이고 또 줄여서 9조 원만 쓰고 1조 원을 남겨두면은 나중에 좀 모자라더라도 그걸로 벌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좀 현재로서 말이 안 돼요. 박근혜 정권 처음 들어와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마구 쓰라고 지금 동의를 했거든요. 예. 상반기중에 집행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세수 부족을 해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정세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는 이 난관을 돌파할 길이 없는데요.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정세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오늘 시사인이 그 부분을 취재를 했던데 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이 이렇게 논평을 했다. 정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정치인이라면 정세는 곧 자살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심하다. 자신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종부세 세금 폭탄 이 구호 한 방에 노무현 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있지만은 예. 그보다는 오히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그 2년 전에 도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조항도 은근히 한 몫을 했다. 그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 박근혜다. 정세 공포증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진짜 세금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세금을 함부로 걷었다가는 정권의 아주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루엣은 우리가 그림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프랑스의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재무장관인가? 재무장관 이름이 실루엣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막 걷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하차했는데 그런 정도로는 화가 안 풀렸는지 하여튼 그 사람 얼굴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얼굴에 윤곽만 나오고 시커멓게 나오는 그 그림자를 보고 실루엣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루엣이 됐습니까? 실루엣이 됐다는 거고. 박정희 정권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해서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것이 그렇죠. 사실 프랑스 혁명도 사실 세금 때문에. 저항이고 심지어는 미국의 독립도 보스턴 차 사건이 결국은 조세저항 아닙니까? 영국에 갔는데 말이죠. 네. 제가 또 외국 갔다 온 얘기 자랑을 좀 했는데. 하세요. 어딥니까? 옥스포드를 갔는데 그 보니까 무슨 건물에 옛날 건물이 많잖아요. 영국은. 웬만하면 건물 못 부수게 합니다. 그것도 다 기록이고 역사라고 해서 전통이라고 해서. 근데 무슨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창문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창문을 갖고 있으면 옛날엔 또 창문세라고 해서 네. 창문을 갖고 있는 집은 또 부유층으로 또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창문세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 유리가 옛날에는 거의 보석 무게와 같은 가치로 거래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창문을 없애서 벽돌로 그냥 덮어버렸다는, 세금 안 내려고. 이게 참 국민이 느끼는 이 세금의 민감도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저는 결국은 정세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뭐 그거 말고 답이 뭐가 있어? 답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공약 후퇴, 뭐 얘기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모든 진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것도 완전 구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공약 뒤집기가 계속되면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부정선거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건 일단 논외로 친다면은 경제민주화라든지 혹은 복지 공약을 통해서 실제로 도저히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 없는 계층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지지해 줬는데 아무리 어버이연합이라 하더라도 어버이연합 그 숫자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과거 지지 계층들은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선 직후에는 뭐 아파트 때문이다. 아파트 값을 지키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값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50대, 60대가 왕창 박근혜 밀어준 거 아니냐. 거품이나마 그 거품을 유지라도 해준다는 박근혜를 믿어서 이렇게 밀어준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만 원이 컸다. 20만 원. 하여튼 이런 공약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이제 알 수 없고. 하여튼 이런 공약들을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은 정권이 제대로 유지하는데 그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 신호탄이 지난번에 그 김한길 대표를 만났을 때 김한길 대표를 만났을 때가 아니고 지난번 20만 원 주는 공약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을 때 국민 대타협위원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국민 대타협위원회 맞습니다. 공약 집행 연기일 뿐 파기가 아니다. 그리고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겠다.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찾도록 하겠다. 요게 바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여야가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하려면은 이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합의를 해주면은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혼자서 박근혜 혼자서 정세 똥바가지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지만은 정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즉 야당까지 그 똥바가지를 일부 부담해 주겠다면은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공약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신호인 거죠. 야, 그거 몰랐죠? 정치 참 쉽게 한다. 무슨 진영한테는 뭐 싫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랬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죠. 근데 진짜 세금만은 피하고 싶다. 세금 증세. 세금 늘려 받는 거 이것만은 이제 세금 늘리는 독단적으로 할 자신이 없다. 세금 늘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세금을 늘려서 똥바지 뒤집어 쓰기 싫다 이런 얘기에 참 진짜 무책임한 분 있죠. 아니 그러면 공약을 하지 말든가. 공약 해놓고 이거 지키려면은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세금 올린다면 국민들이 나 욕할 테니까 욕을 분담해 주신다면은 해보겠다 이런 얘기 있죠. 이게 이제 국민대타협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치적 어법인데 이게 별로 주목하는 언론들이 없었는데요. 오늘 시사인에서 이 부분을 주목했다는 것은 시사인이 역시 탁월한 잡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세의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찾도록 하겠다. 즉 복지 수준을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려면은 세금 올리지 말고 복지 수준을 지금 상태에서 내가 공약한 거 절반이라도 지키려면은 세금 올리고. 그런데 세금 올린다는데 그 국민대타협위원회에는 시민단체나 야당도 들어와서 책임을 분담해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진짜 참 꿈도 야무진 생각인데요. 뭐 어찌 보면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를 그동안 오랫동안 지배해 오다가 딱 10년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수구 보수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지배법인지 지배의 스킬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그럼 조중동은 지금 증세를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죠. 반대합니다만은 이제 자기 그러니까 자신들 복지 정책은 포기하라. 이제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지출 요인을 줄여가지고 자기들은 맞다고 보겠죠. 아무래도 예. 부자들을 대변하는 신문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복지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이 패퇴하는 네. 이런 지경에 이른다면은 이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인가요? 국민대타협위원회인가? 네. 또 이 부분으로 아마 시선을 옮길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책임전가위원회네. 책임전가위원회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이걸 뭐 나쁘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출범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어떤 처방도 사실은 다 별무 소용이고 박근혜의 퇴진만이 정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야당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집권 1년 차를 맞는 야당의 고민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님, 이건 갑자기 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지난 대선 때 민주당도 20만 원 공약 또는 우린 25만 원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이나 박근혜 지지자 측에서 주장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사실 완전히 사실 무근은 아니고요. 예. 이게 똑같은 20만 원 주장을 해도 박근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특히 노령층은 문재인이 20만 원 주장을 해도 문재인을 찍지 않고 박근혜를 더 신뢰했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러나 71.4% 대 21.4%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야. 이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양 후보 사이에 표차를 좁힐 수만 있었다면은 문재인 후보도 뭐 의외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게 이제 12월 16일의 국정원 댓글녀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댓글 흔적을 볼 수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가 11%포인트의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그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아예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제대로 했던가 했다면은 그 문재인 후보가 무려 4~5%를 얻고 박근혜가 한 3%를 얻어가지고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래서 그 문재인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그런 다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번 그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의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문재인도 묻지 마. 우리 20만 원 무조건 줄게. 라고 공약을 했다면은 71.4 대 21.4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한 60대 40 정도의 이 차이로 됐다면은 문재인이 역전승했을 가능성도 있죠. 예. 이게 참. 계속되는 이런 그 새누리당의 땡기, 그리고 반칙, 편법, 그리고 불법,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서 느낀 건데, 쟤네들이 이길 만도 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돼요. 쟤네들이 이길 만도 했다. 이길 만도 했다. 저런 엄청난 권력의지. 불법, 그리고 반칙, 이런 거는. 사기 공약, 전혀 개의치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멘탈로 본다면은,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구나.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에게 어필한 공약 중에 하나는요. 그게 이제 사실 건강하고, 소득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이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박근혜의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중증. 4대 중증 질환에 관한 공약인데요. 박근혜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대 중증 질환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암. 두 번째 심장병. 세 번째 뇌혈관 질환. 그리고 네 번째 희귀 난치병인데요. 이게 보통 4대 중증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진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근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공약입니다. 그게 이제 이 병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진료비가 1억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 나오면은 그 정도 나와요, 그렇게? 1억 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허허허. 아니 이제 1억 원, 그 진료비 자체는 1억 원이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 돈을 어떻게 내느냐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구간. 예. 넌 한 8천만 원쯤 됩니다. 예. 그래서 8천만 원은 안 내요. 그게 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구간이 한 8천만 원쯤 되는데 예. 이 8천만 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7,500만 원을 내고 개인이 5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한 2천만 원쯤 돼요. 네. 1억 중에서 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8천만 원 중에서 환자가 직접 내는 500만 원, 네. 7,500은 건보공단에서 내고,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구간 2천만 원. 네. 해서 진료비 1억이 나오면요, 네. 실제 환자가 내는 돈은 2,500만 원이 되는데 예.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구간입니다. 예. 이게 간병비라든지 선택진료비라든지 상급병실비라든지 이런 건데 예.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몽땅 의료보험으로 다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하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14조 원 정도 든다고 문재인 후보는 예측을 했는데 예. 그게 이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연간 1조 5천억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실제 큰 부담이 가는 게 이걸 비급여라고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구간은 싹 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기만을 하고 구호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 저소득층 특히 집안에 암이나 이게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이런 게 뇌졸중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병, 희귀난치병 이런 게 이게 진료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어마어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10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인구가 얼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주변의 가족들도. 가족들이 이걸 더 합니다. 예.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혹해가지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박근혜 정권이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뭐 다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선거운동이 되는 건데요. 예. 우리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박근혜가 20만 원 준다는 공약이 그렇게 큰 임팩트를 줄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시민은 생각했죠. 유시민은 그때 민주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정의당 사람이었고. 예. 거의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큰 생각을 안 했고. 예. 그리고 문재인의 열렬한 지지자들도 별로 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말 잘하는 유시민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런 것보다는 20만 원 다 줄게 이게 확 먹힌단 말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를 뒤집은 효과는 결국 다음 선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지 아니면 그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완전히 공약을 뒤집지 않고 임기 중에는 꼭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사람들의 이반을 막기 위한 그렇지. 게 고도의 술책이거든요. 그 사과를 왜 해 그러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당장 하겠다고 했다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과는 해야죠. 단계적으로는 할 수 있겠어요? 뭐 자기 입으로 이제 한다고 했지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자기 손으로는 거둘 마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돈의 덫에
갇힌 그녀라는 시사인 이 최신호의 이 카버 스토리인데요. 네. 오늘 이걸 읽으면서 제 생각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오늘 정치 토크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건 참 이런 부조리, 부조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뿌리인 이명박을 생각하면서 뭐 관련된 음악이 없나 찾아봤는데 뭐 있습니까? 이명박이란 제목의 노래도 없고 이명박이란 비슷한 이름의 가수도 없고 그래서 이명박이 평소 좋아했던 노래를 들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 참 좋은 노래인데 이명박이 좋아하는 바람에 아주 괜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 유심초. 이 훌륭한 가수들의 훌륭한 노래를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 홍유리 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오늘의 유머를 즐겨 찾는데 가끔 가족이나 친구가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큰 병으로 투병 중인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이 추천을 많이 받곤 합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병원에서 큰 병을 치료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 알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기도 한마디라도 부탁하고 힘내라고 댓글 달아주고 추천 누른 거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병 생활을 돌보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일어나는 이런 가정의 불행사는 언론을 통해 여러 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환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앞날의 불안을 유난히 크게 느끼는 한국 사회에서 질병 대비 얼마를 지원하겠다,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먹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더 좋은 공약은요. 예.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이 더 좋은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병이랄지라도 100만 원 이상은 안 내게 하는. 그게 바로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 아닙니까? 사람이 참 그 조사무사한 게. 예, 아무리 많이 내도 100만 원 이상 안 내도록 하겠다 한 게 100만 원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반해서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전부 다 돈 안 내게 해주겠다라는 박근혜의 공약이 더 먹힌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공약이었고 결국은 뒤집었어요. 뒤집었고 문재인 후보의 그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 공약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전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에게서 낙선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물론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20만 원 주겠다는 것 때문에 박근혜를 찍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아니 뭐 언제는 그렇다고 하시고선. 아니 이제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찍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20만 원씩 주겠다고 그 문재인이 공약했다면 그러면은 그 문재인이 거꾸로 당선됐을 것이냐. 그게 71.4대 21.4의 비율을 줄일 수는 있지만은 역전은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박근혜였기 때문에 믿는 그런 구석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진보와 보수의 패러독스인데요. 이게 진보적인 정책들은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 끊지 말라고 저 게시판에 글도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서영석 기자의 말을 끊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총선 때 경험을 했는데 말이죠. 제가 뭔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을 내걸면은 그 비슷한 공약을 상대편에서 내요. 그래요? 예. 뭐 별 다르지도 않고 똑같은 걸. 예. 이거 보면서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야마 돌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새누리당의 수법이구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철판 깔고 저쪽에서 20만 원, 우리 25만 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에서
철판 깔고 만약에 그런 공약을 냈다. 저는 그 표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우리처럼 이 국가의 존망은 물론이고 그 미래 100년지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런 그 후보의 국가관 이런 거 안 따지고 나한테 얼마의 혜택이 오는데 이거 따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인데 결국은 보수 정권 포퓰리즘 욕 있는 대로 하면서 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포퓰리즘으로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이제 그 문재인 후보도 20만 원 공약을 내세웠다면은 표차를 많이 좁힐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공약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박근혜를 찍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뭐 농담처럼 한 얘기긴 한데. 그런데 그게 표차가 좁혀지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 선거 결과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참. 근데 참 새누리당을 보면서 무책임한 물론 민주당도 아니 그렇겠지. 불량 정치의 표본 아닙니까? 세계 정당사에 이런 당이 있어요? 뭐 민주당도 그렇게 양호한 정당은 아닙니다만. 아니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새누리당 보면은 진짜 상상을 잘하는 정당인 건 확실해요. 그게 이길 수만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뭐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국면을 뒤엎을 수만 있다면 온갖 형태의 물타기라는 후한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싸구려 불량 정당 계속 표를 준다는 거는 우리가 싸구려 불량이요라고 자인하는 꼴 아닐까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아니 뭐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불량 정당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심판을 해야 됩니다. 불량 정당에 불량한 사람들은 찍으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게 결국 부정선거 아닙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전혀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김한길 대표에게 내가 국정원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다고는 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럼 얼굴이 부을게가지고 김한길이 뒷조사해 그럴지도 모르지. 김한길 여자 관계. 그 책도 무슨 여자 썼다며 하면서 여자의 남자. 근데 이제 부정선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국정원은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도 부정선거 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그 한겨레 신문의 일면 터보로 났던 복지부가 전국의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치 사찰을 했다. 뭐냐면은 정당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느냐, 혹은 모바일 투표를 한 이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국 자활센터에 그 일하는 사람들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공장 같은 거 만들어서 봉제 이런 거 하면서 거기서 나와서 일하고 돈 조금 받아가고 하는 게 자활센터예요. 근데 이 자활센터 이게 그 이석기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무슨 내란인지 뭔지 그 사건에 그 이상호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아마 자활센터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활센터에 있는 직원들 한 400명 되고 주민들 한 4만여 명을 상대로 너희들 정당 활동에 참여하느냐 이걸 이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걸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활센터에서 쫓아내든가 아니면 자활센터 하는 사람들이 이 야당을 지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관건선거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지금 이거 자체는 뭐 엄청난 문제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여기서만 그렇겠습니까? 온갖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이명박 때는 또 그런 관건이 동원됐다고 뭐 의심은 가지만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큰 관건이 동원이 됐는데 이제 국정원을 못하니까 다른 관건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 어렵겠네요, 선거. 이렇게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으니 말입니다. 뭐 잊어버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 마땅한 주자도 없는 데다가 또 새누리당이 거듭된 공약 뒤집기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변수가 그때는 50, 60, 70대가 또 크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순증하게 되는 이런. 아이고, 50, 60대가 늘어나도 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큰 차이는 이제 없다고. 아니, 지금 뭐, 50대, 60대는 뭐, 그래도 유신 독재 한 거 했던 분들도 있고, 또 87년 넥타이 부대도 있었고. 그걸 보니까 그런데. 네.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명박의 이른바 언론 장악. 예. 의 효과가 최대한도로 발휘됐던 것이 지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선거였다고 봐요. 예. 사람들이 학습 효과도 있고 또 뭔가 이게 이 길들여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는 언론의 영향이 이번 선거만큼은 아닐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데다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공약 뒤집기로 인한 그 신뢰의 실축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후보가 박근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박근혜의 뭐 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온갖 그 진보 전쟁의 공약을 다 끌어다 담아가지고도 그게 부정선거라는 의혹도 있지만은 여하튼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2.6% 차이, 즉 108만 표가 차이로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또 이 후계가 없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리고 또 10년 주기설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하면 다음 정권은 새누리당이 발악을 해도 가져갈 수 없다. 뭐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워낙 상식을 초월하는 인간들이다 대표 보니까. 대표 조작하면 어떡해. 그럼 답이 없지.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안 드러나게 하면. 10월 30일인가요? 네. 30일인가요? 그 재보선이 있잖아요. 네. 예,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금 청와대에서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지금 또 말썽이 또 일고 있죠. 후보로 말이죠. 그게 조폭문 아닙니까? 자, 만약에 지금 청와대 뜻이 그러한데 공천되겠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민주당에서 내가 봤을 때 손학규 내면 이깁니다. 전 대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깁니다. 서청원은 워낙 이미지 안 좋아요. 예. 그게 부패 비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 그 새누리당 후보가 김성애라고 옛날에 그 역도 선수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통과 때 주먹 좀 썼던 분이죠. 예. 그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도 모르겠어요. 뭐 서청원으로 되면은 자기 독자 출마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최동욱이 출마하면은 그 진짜 최동욱이도 주저앉히는 정당인데. 근데 아마 서청원 대 손학규로 가면은 저는 손학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현재까지 손학규 전략 공천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서청원이 나오면은 방법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서청원을 내리꽂음으로써 결국 이번 선거가 박근혜 대리자가 나오는 꼴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강력한 주자를 내보내서 결국 맞상대를. 근데 손학규 전 의원도 지금 뭐 정기 은퇴하든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보려면은 그 길밖에 없죠. 그렇죠.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뿐이고 그렇게 돼서 10월 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화성에서 이긴다. 뭐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뭐 상당히 좀 기선을 잡는다라고 봐도 되겠죠. 이기면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 선거는 이게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여러 가지 구조상 진보개혁 진영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근데 저는 뭐 또 한 가지 주목하는 부분이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점. 이 점이 주목됩니다. 왜 또 뭐 대통령으로서 또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와줬다가는 그게 전 도리어 역풍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물론 계속 그 장악당한 방송들은 박근혜를 비추겠죠. 비추겠지만 그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또 역시 결국에는 후보를 누구로 내느냐에 또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래저래 참 지금 어려운
함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서영석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화요일에 올 텐데요. 화요일에는 우리 한겨레 김보협 기자를 또 초대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